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만큼 대중적인 의료시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임플란트 술식으로 주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익산 탑플란트 치과 한수일 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중요한 건강 요소로 떠오른 치아 관리, 아프진 않을까 두려운 임플란트 수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치과 전문의 한수일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죠?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할 때 내비게이션이 도와주듯이 임플란트가 치조골 내에 정확하게 위치하기 위해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조금 더 정확한 위치로 위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술식을 말합니다. 기존에도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위치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 오차의 범위가 크고 그 치료 결과에 대한 예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폭넓게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신에는 기술을 활용하여 장비의 발달로 크게 두 가지 장비가 있겠는데요. 치과 전용 CT와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면 이전의 방식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정확도를 높인 것이 이 술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임플란트 수술과 비교해서 어떤 과정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다른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일단 환자분께서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기본 문진과 치과 의사와의 구내 검진을 통해서 환자분과 이런 술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요. 환자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네. 구강 내 마크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크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과 전용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CT를 촬영한 이유는 우리가 잇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잇몸 내 상태,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틀을 이용해서 고무를 이용해서 구강 내를 본을 떴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스캐너 방식을 활용해서 3D로 촬영하게 되면 그 스캔 데이터가 디지털로 변환이 돼서 첫 번째 촬영했던 CT 촬영 데이터와 구강 스캐너를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면 환자분께서 디지털 가이드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예. 뭔가 굉장히 첨단 기술처럼 들리는데. 네, 좀 어렵죠? 네.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치료 결과에 가깝게 근접하게 미리 수술법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 절개만을 가지고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증도 덜하면서도 술 후 부종이라고 하죠. 붓기가 덜한 점, 또
꿰매지 않아서 이러한 장점들이 시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겠네요. 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그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수박의 맛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박이 있으면 일부분을 절개를 해서 맛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잇몸뼈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잇몸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절개를 한 후에 잇몸을 열어서 그 드릴을 가지고 그 골질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께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점, 또 출혈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디지털 장비인 CT와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서 절개를 해서 열어보지 않고도 잇몸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수박을 두드림으로써 우리가 잘 익었구나, 네네. 맛이 있겠구나 아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실제 상태에 가깝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면 임상 경험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가요? 아무래도 새로운 술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 수술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술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행해왔던 임플란트 수술법 토대 위에 더욱더 정확도를 높인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점이고요. 네. 이것은 결과를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로 이끌게 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의 임플란트 술식이나 성공률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네. 네, 믿고 안심하시고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시술인가요?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니까 벌써 20년 하고도 5, 6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임플란트 술식이 많은 분들에게 임상 경험으로 행해왔던 술식이므로 안전한 술식이고요. 최근에는 7월부터 네. 만 70세 이상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70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상당수 치과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항상 궁금해 하시는 점이 고령인데도 수술이 가능한지 네. 아니면 이런 건강 상태로도 가능한지가 궁금하신데요. 저희 병원이나 다른 병원이나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뼈가 좋고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어르신들도 문제없이 무리 없이 시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발치나 충치 치료도 조심스러운데 이 임플란트 뭐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환자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약물 복용을 해 주시고 시술 전에 내과 전문의와 협증을 통해서 충분히 시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요.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최소 절개를 통해서 시술이 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잇몸 자체가 굉장히 약하거나 뼈를 이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기존의 술식보다 좀 더 뼈에 잘 붙거나 뼈 이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뼈 이식 임플란트 술식 자체도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치 상태, 무치약 상태를 오래 놔두게 되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뼈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난초 화분에서 소나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충분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뼈가 필요하고요. 그게 부족한 분들은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전문의 한수일 원장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감정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우울해지는 사람을 두고 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익산병원 홍정환 과장과 함께 흔히 조울병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극단적으로 들뜬 기분과 우울함이 오가는 양극성 장애.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분 장애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과 양극성 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그 양극성 장애인데 이건 뭔가요? 흔히 조울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이긴 한데요. 네. 조증과 우울증의 증상이 서로 번갈아서 나타난다고 해서 조울증이라고 일반인들은 흔히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의학적인 용어로는 양극성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양쪽 끝단에 북쪽과 남쪽이 있듯이 네. 북극과 남극이 있듯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분인 조증과 가장 우울한 상태인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난다 해서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그럼 조증과 우울증,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우울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증은 우울증과 반대로 기분이 들뜨고 몹시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증은 또다시 조증과 경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입원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상태다라는 것을 경조증이라고 부르고 네. 입원이 필요한 상태면 그것을 의학적인 상태로 조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럼 조울병과 우울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울한 증상, 우울증의 증상만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고요. 예.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조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조울병 또는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증상이 우울증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예. 언젠가 조증의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치료하면서도 조울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산후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우울증의 증상의 빈도가 굉장히 잦은 경우에 그 일상적인 우울증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흔히 얘기하는 기분이 변덕이 좀 심한 네. 사람이라거나 좀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혹시 양극성 장애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흔히 좀 변덕이 심한 사람한테 그냥 장난으로 조울증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예. 근데 변덕이 심한 것도 병인가요?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변하고 그 종잡을 수 없는 경우에 변덕이 심하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조울병은 하루에 몇 번씩 기분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우울증의 기간이 있고 조증을 보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은 병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럼 조울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조울병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생화학적인 뇌 안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소는 부모가 양극성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자식들에게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부모가 양극성 장애가 있다 하여서 자식들에게 무조건 양극성 장애가 나타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일례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도 한쪽이 양극성 장애일 때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있지만 그중에서 양극성 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채 50%가 안 되는 걸 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존재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볼 수가 있죠. 예.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조증의 상태에서 과해지거나 적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우울증의 상태에서 과해지거나 적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라는 것이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안에 있는 병이고 예.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수면 습관들의 변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들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면 습관이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이 조울병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살면서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마 대인관계에 관련돼 있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상의 문제 등도 조울병의 발병 원인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조울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조울병에는 임상 경과가 주기적이고 사파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보이는 현재의 증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병력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극성 우울 장애의 우울증인지 양극성 장애에서 보이는 우울증인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가 1번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나 신체 질환의 문제 등으로도 양극성 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갑상선 기능 장애와 관련돼 있는 기분의 변화인데요.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의 신체 질환 검사 등도 같이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증상 자체가 다른 정신과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현병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도 양극성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볼 수 있어 임상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해내야 됩니다. 네네.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도 있을까요?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간단한 자가 진단의 방법으로서 만들어놓은 조울병 자가 검진 설문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설문지에서 보면 13개의 항목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로 해서 5분 내에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입니다. 그거에서 13가지 항목 중에서 7가지 이상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조울병으로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검사지만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예.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그 설문지를 통해서 내가 그 증상이 의심된다 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요, 만약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좀 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울병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될 거고요. 약물 치료 이외에도 가족 치료, 가족 교육, 정신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는 환자가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급성기의 기간이나 증상이 없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유지기 동안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치료고요. 이 약물 치료가 양극성 장애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예. 근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 교육이나 가족 치료 또는 정신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약물 치료 말고 그 외의 방법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정신치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증의 기간에는 정신치료의 효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주로는 우울증의 기간 동안에 정신치료가 주된 치료의 방법으로서 동원이 됩니다. 조증의 기간 동안에는 정신치료를 한다고 해도 환자가 치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약물 치료가 우선 주가 될 거고요. 주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신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우울하게 된 이유, 우울하게 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사건들을 말로써 풀어나가면 그 치료의 효과가 약물 치료를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문헌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신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주변에 만약 이런 양극성 장애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를까요? 우선 1번으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격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주로 약물 복용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치료받는 걸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격려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환자의 이야기하는 방식, 스트레스에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환자가 표현하는 표현 양식을 이게 병에 의해서 재발의 징후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의 양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환자 교육과 보호자 교육이 같이 동반돼서 환자 보호자도 질환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호자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네. 환자 보호자마저도 아프게 되는 일이 생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환자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을 타는 분들 많으신가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한테서 이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우울한 감정 이외에도 탄수화물 섭취에 집착하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은 활기차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또 햇빛을 오래 쬐면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